이번에 볼 거예요. 계획예산 제도 볼게요. 계획예산. 자, 이걸 잘 풀어주면 돼요. 자, 요거 단어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지팅, 시스템 이렇게. 그래서 장기 계획은 이 P하고 장기 계획 P, 그리고 단기 예산 이 버지팅을 중간에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자, 플래닝,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램 그래서 카테고리, 프로그램 서브 카테고리, 프로그램 엘리먼트를 쪼갠 다음에 기간을 길게 짜요. 장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 P라는 거는 뭐냐면 조직이 달성할 목표를 말하고 목표.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을 계획 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범주화시키고 도 쪼개서 이 모든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요. 비용, 편익을 분석해서 사업의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좀 우선권이 필요한 것은 먼저 예산을 주고 아니면 나중에 주고 이렇게 짜서 길게 짜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셔야 돼요. 목표를 정해서 사업을 범주화시키고 또 세부화시킨 다음에 비용과 편익을 따져봐서 5년 계획을 짠다. 이 과정이 복잡해요? 아니면 간단해요? 엄청 복잡하죠. 복잡해서 국회에서도 이해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일반 공무원도 이해가 어려워요. 전문 분석가인 막료 중심의 예산 제도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노란색도 뭐냐면 요 계획예산 제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용어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비용 편익을 가장 강조한다. 그게 요 계획예산 제도예요. 이런 식으로. 목표를 중시한다. 바로 이해예요. 이렇게. 제가 말해준 처음에 문제 풀 때 4개를 푸는데 무조건 4개를 비교하라. 그때 필요한 단어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또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요 체제 분석이라고 하는 체제 분석의 대표 기법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보여도 이해가고 계획예산 제도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짰지만 얘는 적어도 지향점이 기획지향이에요. 기획 또는 계획지향적인 예산제도. 기획을 지향해. 플래닝이 기획이 기획, 지향하고 요런만 결정하는 방향이 하향적이고 직권적이에요. 하향적, 직권적. 이렇게. 다 상향 분권인데 얘만 하향 직권적.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큰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문제 풀 때. 됐죠? 이게 계획예산제도. 일단 머릿속에다가 복잡하구나. 예산 짜는데 복잡하구나. 이렇게 짜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 의원들을 보고 이해를 못해요. 예산 편성해서 넘기면 심의해야 될 텐데 심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려워서. 그러니까 의회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은 의회에서 반대하게 되었고 실패한 예산제도예요. 이게. 자, 책을 보시면 장기계획 플래닝, 단기 예산 버지팅을 그렇죠? 중간에 뭘 짜서 프로그램 짜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장기 안목을 중시하죠. 장기. 얘만 장기, 다 단기인데 얘만 장기 안목이고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기법을 강조해요. 됐죠? 우측에 얼마전 3번에 그런 구조가 나와요. 우측에 장기 계획 수립 플래닝, 이게 목표죠. 목표. 두 번째가 프로그래밍. 그 속에 회색 바탕에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카테고리, 프로그램 서브 카테고리, 프로그램 엘리먼트. 이렇게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을 준다. 됐죠? 넘겨보시고. 자, 그런 사례가 뒤에 나와요. 발전 사업에 대해서 막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막 길게 주는 거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장점은 2번에 예산과 기획이 일론화돼, 일론화. 그리고 계획과 예산을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업계획을 짜가지고, 이게. 좋게 말하면 일론화하고, 나쁘게는 직권화로 봐도 되고.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밑에 단점의 1번처럼 이 목표 설정도 쉽지 않고, 제일 중시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고, 프로그램 작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권화돼 있어. 하향적이고 직권화. 따라서 부하들의 참여가 좀 제한을 받아요. 어렵기 때문에. 단점이. 자,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젊고 머리 잘 돌아가는 분석가들은 대우를 받아요. 역할을 하게 되고. 근데
그동안 경험상으로 해왔던 나이 많은 공무원들은 밀리게 돼. 또 그런 또 한계가 또 생기게 돼요. 됐죠? 자, 예제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예산 형식을 사용하면서 편성상 계량을 되게 중시해요. 계량화, 비용, 편익 같은 계량화. 당연히 계획지향적이에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목표고, P. 근데 상향식이 아니잖아. 하향식이잖아요. 그쵸? 이미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란 다 한다고 푸는 게 아니고 또 다 몰라서 다 모른다 해서 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걸 정확히만 하려고 하면 답은 나오게 돼 있다고. 우측에 기출문제가 있죠. 계획예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 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PPBS는 상향식. 답이잖아요. 이미 틀렸잖아요. 아까 봤지만 얘가 다 상향분권, 상향분권, 얘만 하향직권. 얘도 상향분권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놈만 정확히 알면 돼. 이렇게 계획예산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준 예산제도, 연기준. 이게 이제 PPBS였고. 자, 그 다음은 제로 베이스 버지팅. 자, 기본 뜻은 해오던 사업과 신규 사업을 해마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왔던 사업일지라도 또 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일지라도 새로 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성 인정이 되어서 그 부서에 우선순위가 올라가야 그 사업은 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밀려서 밑으로 가버리면 그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연계준 예산 제도. 짜는 과정은 이렇게 되겠다. 첫 번째, 자, 디시전 유니트라고 해. 의사결정 단위를 선정해요. 그리고 의사결정 패키지를 짜요. 디시전 패키지. 그리고 랭킹,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버지팅, 예산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사업을 하는 단위야. 사업하는 단위. 만약에 X라는 사업, 그 사업을 하는 결정 단위예요. X라는 사업을 할지, Y 할지, Z 할지. 자, 의사결정 패키지 또는 항목 속에는 다시 나누면 이게 선택적 항목하고 점정적 항목이 나와. 선택적 항목, 점정적 항목.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단을 말해요. 선택적인 항목은. 자,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Y라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A라는 방식을 취할지 B를 취할지 C를 취할지 이런 사업을 하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이거지. 자,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할 건데 이 쓰레기 수거 사업을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야. 이 구청에서 해왔던 사업인데 짤 때 방법이 A라는 방법은 차량을 한 대를 운영하면서 인보를 연령을 써. B는 차량을 2대 운영하면서 인보는 반으로 줄여. 차량을 3대 굴리면서 인보를 더 줄여. 방식이. 이게 A, B, C 의미. 그러면 이건 뭐냐? 점정적 항목은 뭐냐면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의 규모를 조금씩 늘려서 고려해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A1, A2, A3가 있다면 이거는 연계준 짜는 약속이에요. 약속. A1은 최저 수준의 금액을 하겠다. 최저 금액이고 A2는 현행 수준이고 A3은 증액 수준이야. 증액.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대로 봐요. 지금 현재 집에서 어머니가 이제 딱 선포하기를 감축을 해야겠다. 얘는 재앙이 감축이거든. 감축지야. 제로 베이스 버지팅은. 그래서 이번에 아빠의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다. 우리가 좀 긴축을 해야겠다. 감축해야겠다 해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묻는 거예요. 자, 아빠가 써봤던 용돈이 50만 원, 형은 30, 나는 20, 동생은 10 물어보는 거예요. 쪼개 정말 쥐어짜 하면 최소 얼마면 되겠습니까? 아빠는 내가 50 써봤는데 한 40으로 줄여볼게. 최저 40. 너는, 형은 30인데 20. 나는 20인데 뭐 17. 동생은 10인데 7 이렇게. 최저로 쥐어짜보고 일단 해본 다음에 또 좀 남았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제일 급하지? 동생이 급해. 그러면 지금처럼 줄게. 10만 원. 3만 원 더 주는 거지. 그래서 돈이 많으면
점점 많이 더 하게 되고 없으면 위에서 끝나는 거예요. 최저금액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해됐나요? 자, 감축하려고 하니까 해왔던 사업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산의 규모가 달라져야 돼. 최저 지어 짜보고 모든 부서가 다 지어 짠 다음에 돈이 좀 남았어. 그 다음에는 순서를 짜는 거야. 누가 급한지를 봐서 뭐 돈이 남으면 지금처럼은 줄 수 있는 거지. 줄일 필요가 없이. 만약에 나오면 더 줘도 돼. 이렇게 해서 순서를 매겨. 그 부서에 예산 사업 순서를 매긴 다음에 순서가 밀린 것들은 잘리게 돼. 감축이 되고. 만약에 이 부서에 예산이 1조가 대충 줄 만한 예산이라면 1조 안으로 들어온 사업들은 하게 되는 거고 밑으로 간 것들은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1조 주면 돼. 버짓팅. 이게 연 기준 예산제도. 얘도 결정 방향은 상향적이고 분권적이에요. 아무튼 얘만 하향지권이만. 그래서 책을 볼게. 여기 과거의 관행을 참고하지 않아요. 기득권 없어요. 다 재평가. 해마다 이런 작업하는 거예요. 해왔던 사업이건 이번에 새롭게 할 사업이든 간에 다 검토를 새로 하는 거예요. 새로 한 다음에 순서를 매겨서 자르는 거예요. 감축하려고. 2번. 모든 사업이 분석 대상이 돼. 그렇죠? 타당해야만 예산을 배정받는. 넘겨서. 자, 절차가 그래서 의사결정 단위 선정하죠. 그 다음에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 속에 선택적 항목과 점정적 항목이 있다.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 예산 편성. 그렇게. 됐죠? 자, 잘 이해가 필요해요. 아, 이렇게 짜는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예산 제도들은요, 예산 편성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자, 이렇게 짠다면 뭐가 좋은가? 자, 장점 넘겨보세요. 784페이지에. 1번.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돼. 이해되죠? 가장 급한 곳에 주는 거잖아, 예산을. 효율적인 배분. 또 낭비나 팽창이 억제가 돼. 왜? 해마다 감축을 위해서 짜는 거니까. 또 참여가 돼.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해마다 이런 작업을 해본다고 상상해봐요. 업무가 너무 많아져요. 시간도 노력도 많아지고 해오던 사업마저 검토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만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그게 다 단점이. 또 세 번째, 자, 국방비라든지 공무원 보수는요, 경직성 경비라고 불러. 경직성 경비. 무슨 말이야? 경직이 되어버려서 줄일 수가 없는 경비들이야. 이런 게 많아버리면 연계주는 할 수가 없어요. 감축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 내용이기 때문에. 됐죠? 예제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1. 점종주의의 폐단을 시행할 수가 있죠. 점종주의. 점종주의는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예산이. 해마다. 전년도를 바탕으로 짜다 보니까 늘어만 갔지만 그거를 이제는 방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속한 조정이 되어서 변동 대응에 정진 기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향적이란 말이지. 근데 보수적이며 확장적인, 지향적인 조직 성향과는 조화가 안 되지. 이놈은 축소조약인데? 그러니까 조직이 확산을 원하는 조직은 이 예산을 도입할 수가 없어요. 이놈은 축소, 감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사실 지금 보는 예산 제도, 예산 결정 내용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험도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지만 공부를 한다면 순서가 뭐냐. 의 쪽에 있는 예산 짜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산 편성법을 알아야 그 다음이 대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책에 있는 장점, 단점은 되게 많아도 제가 이 책, 저 책, 수험서를 다 고려해서 우리 대학 교재에 참고해서 넣어놓기도 하고 시험에 나왔던 지문도 많이 집어넣고 해서 정말 거의 결정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책에 있는 장단점이 되게 내용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 다 할 필요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것만 해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적응하시면 돼. 자, 그 다음 예산제도가 이제 자본예산제도. 이건 별도 예산제도예요. 자, 미국과는 관계없는 예산제도예요. 미국과는. 자, 일단은 자본예산. 뜻이 뭐냐면 기본 개념은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을 구분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경상이란 무슨 말이지? 경상? 뭐 경상은 그러면 뭐 꾸준한 안정 또는 지속적인 느낌이 있고요. 계정은 계산 단위예요. 영어에 어카운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성격을 띈 것은 어떻게 따로 해보고, 그 다음에 세모의 성격을 띈 것을 따로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 꾸준한 지출은 꾸준한 수입으로 충당, 자본에 대한 지출은 자본 수입으로 충당하되 부족할 시에는 공채를 발행하자. 핵심은 공채 발행이에요. 그래서 경상과 자본을 구분한 복식예산이에요. 여러분, 공채란 공공의 부채야, 부채, 대. 여러분, 자본 지출은 뭔가 자본에 대한 지출인 거죠. 뭐 투자적 지출인 거죠. 투자 지출. 우리 SOC를 뭐라 불러요? 사회 간접 자본이죠. 도로, 항만, 뭐 공항, 이거에 이런 데 쓰는 게 자본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도로에 쓰는 지출은 원래 도로에서 수입으로 충당하는 게 맞아. 근데 부족하다면은 공채 이제 빚내서 깔자는 거야. 도로 깔 때. 왜냐면 어차피 깔아놓으면 나중에 완공이 되어서 이용자한테 받아서 갚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산이 좀 쓰는 게 많아요? 수입이 많아요? 쓰는 게 많지. 적자 예산이야.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자본예산은 적자의 의미를 길게 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길게 보면은 갚을 거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예산 제도예요. 이해됐나요? 자, 아빠는 월급쟁이요, 엄마는 식당하는 사업가라 쳐볼게요. 아빠의 월급이 경상수입이에요. 꾸준한 수입, 안정된 수입. 그리고 경상지출은 무슨 지출이다? 가정생활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수입으로 우리 가족 존립에 쓰고, 엄마가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투자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당에 새로운 설비를 하나 해야 되는 거야. 식당을 좀 넓혀야 돼. 거기에 1억이 필요해. 그럼 원래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식당에서 온 수입으로 하는 게 맞아. 계정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네? 그럼 어떡하자고? 빚내자고. 왜? 어차피 식당에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 투자해서 넓어지면 더 많은 음식도 만들고 해서 제가 돈 벌 거니까. 어차피 갚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적자지만 좀만 지나면 균형이 돼. 그래서 장기 균형을 추구하는구나. 그래서 복식예산의 장기 균형을 추구하는 것, 이게 자본예산 제도예요. 자, 책을 보시면 개념에 그 말 나오죠. 세입 지출을 경상, 그다음에 자본으로 구분하자. 그래서 경상 지출은 경상 수입으로, 자본 지출은 자본 수입으로, 부족할 때는 공채 발행하자. 순환적 균형을 추구한다. 또는 장기 균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됐죠? 이거 안다면 넘겨서 장점은 다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자, 1번에 장점이 1번이지. 경상 자본을 분리했기 때문에 전형의 구조가 더 잘 보여. 쉽게 말하면 세금으로 하는 거하고 수입으로 하는 게 섞여버리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특히 3회 경기 불황기 때 정말 필요하게 돼. 여러분, 경기가 불황이면 정부가 사업을 좀 벌려줘야 돼? 아니면 안 벌려줘야 돼? 벌려줘야 돼. 경기가 불황이면 정부가 사업을 벌려줘야만 민간이 거의 참여하게 되고, 그 민간 참여한 기업들이 직원들 월급을 주게 돼. 그럼 월급을 주면은 그 직원들은 돈을 쓰게 돼, 소비하게 되고, 뭔가 경기를 좀 살리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로 정부가 토목사업, 도로 까는 거야. 어차피 필요한 도로거든? 빚내서 까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을 민간에 주는 거거든, 건설업체한테. 그러면 거기서 직원들 월급을 줄 거야. 그러면 월급 받는 날은 기분 좋다고 술 한잔 먹을 거야. 술집이 돼. 고기를 먹어. 뭐 식당도 돼. 뭐 고기만 먹어요? 술만 먹어요? 노래방 가야지. 돈 벌었으니까 집에 선물도 사가요. 빵집 돼요. 경기가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네. 소비가 되어야 살지, 경제가. 그러니까 정부가 사업을 벌려주는 거예요. 소비 진작하기 위해서. 불황기 때. 또 5번처럼 수익자 부담이 돼. 그러니까 지금 도로를 까는데 지금 현 세대한테 세금 걷어서 깔았어요. 5년 뒤에 완공됐어요. 그럼 5년 뒤에 미래 세대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거야. 뭐가 맞지 않아. 그때는 5년 동안 빚내서 까는 거야. 깐 다음에 5년 뒤부터 이용하는 미래 세대한테 돈 받아서 그걸 갚아가면 되는 거지. 수익자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 받는 자가
보다 많은 격이 되는 거지. 됐죠? 문제는 뭐냐면 안정을 해치고 인플레를 초래하게 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초래가 돼. 왜? 정부가 돈을 빌려왔잖아요. 누구한테서 빌려온 거예요? 민간한테서. 그러니까 저 소매에 있는 돈을 끌어와서 시중에 푸는 거라고. 돈을 풀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또 3대 적자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용을 해. 은폐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쓰는 게 많다고 해서는 짜온 거야. 왜 그랬더니 요것 때문에 뭐 경기 살리기 위해서 빚냈다는 식으로 너무 많이 남용하는 거지. 그리고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의 구분이 가장 기본인데 실제로 둘의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나름 단점이. 됐죠? 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필요한 예산 제도예요. 왜? 그거를 좀 부양하려고 정부가 빚내서 사업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의미는 알고 있어야지. 자, 예제. 옳지 않은 거죠. 1. 정부의 순자산 파악에 정보를 주죠. 순자산 밑줄. 자, 순자산은 뭐에서 뭐를 빼면 돼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돼. 부채가 공채니까요. 파악이 되죠. 또 적자에 의해서 정책 도구로 쓰는 거고. 안정을 해치며 인플레를 조정하고. 맞지? 그럼 답은 4번이겠네. 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위한 예산 사업 나눠 먹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어려도 초래하게 돼요. 그렇죠? 자, 지역구 의원들이 맨날 나올 때마다 공약을 하잖아. 내가 되면 해주겠다. 그렇지? 근데 공약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대. 그럼 뭐라고 해요? 빚내라. 나는 해야겠다. 빚내라는 거야. 자꾸 나눠 먹기. 예산 막 빚내서라도 예산 확보한 다음에 나눠 먹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단점 보시면 돼. 자, 개념을 알면 밑에 장점, 단점은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 좀 비중을 두고 이해하시라 이거죠. 자, 넘겨보시면, 자, 예산의 이제 개혁 내용인데요. 최근의 예산 제도는 결과지향이고, 칠판 보시면 참 여러 제도가 나와요. 뭐, 신성과주의, 지출통제 예산, 뭐, 총괄 배정, 지출대, 단연도, 산출 운영 등. 명칭은 많지만 실제로 6번에 총액배분 잘 편성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한 예산 개혁 제도예요. 나머지는 다른 나라가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는 게 중요해. 근데 잘 보면 총액으로 준대. 총액 배분하고 편성은 자율로 한대. 탑다운. 자, 여러분 총액으로 준다는 것은 거시 미시. 거시죠. 커요. 총액. 거시는 하향 상향. 하향. 그러면 편성은 자율인데 그러면 분권 직권. 하향이면 직권인가? 아니야. 하향인데 분권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 왜냐면 주로 하향자하고 어울리는 단어가 상향이야. 직권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향인데 분권적이에요. 편성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율적인 편성이니까. 자, 분권적이라서 상향도 아니에요. 분권적인데 하향적이지. 탑다운. 기재부가 각 부처들한테 총액으로 예산을 줘요. 그러면 부처에서는 편성을 알아서 하는 거야. 분권화 시켜요. 권한을 나눠주는 거야. 분권. 이해되죠? 자율 편성이니까. 시험은 이 하향과 분권, 요 관계가 거의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총액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는 한도를 말해요. 지출의 한도. 그러니까 한도만 지키면 되는 거지. 한도 내에서는 뭐예요? 재량. 자율. 그러니까 총액만 지키면서 내가 짜서 결과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제도야. 됐나요? 그래서 명칭만 다르다, 여러분. 신성과주의. 그나마 요거만 좀 더 봐볼까? 요거만 따로 책을 보시면 자, 790페이지에 저 위에 있죠. 지출 통제 예산 제도. 각 부처가 부서 내에 모든 지출 항목을 없앴어요. 항목을 없애다. 장관항, 세항목, 이 목을 없애버린 거예요. 총액만 주면 그 범위 내에서는 구체적인 지출은 재량이에요. 이해됐나? 여러분, 항목을 세분화시키면 재량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재량이 적은 거지.
항목은 제일 작은 단위거든. 구입하는 품목을 미리 정해놓은 거니까. 이거 없애버리는 거야. 이거 항목 없애버리고 항목끼리 알아서 쓰라는 거야. 알아서. 다른 말로 전용을 이용 전용할 때 전용을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세 항목끼리 융통을 알아서 하면 돼. 항목을 나눈 게 아니고 항목을 터버린 거예요. 내가 이걸 뭘 구입하든 내 맘이야. 대신 결과는 보여줘야 돼. 이게 최근의 개혁이니까. 저 밑에 4번에 자 운용예산도 볼래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세분화되어 있어. 미시 것이 미시야. 품목은 미시 작아. 세분화되어 있는 항목을 통합해 버렸어. 그래서 항목 간에 전용을 용이하게 해줘요. 마음대로 구입하라는 거야. 대신 결과는 보여줘. 그치? 자, 여러분 부모님이 이거 아는 분이야. 여러분께 아마 제안할 거야. 또는 여러분이 제안해도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아빠가 이거 알아서 물어보는 거지. 너 공부 얼마 할래? 1년 할게요. 총 얼마 필요해? 1년간 총 1,000만 원 필요해요. 아빠가 카드 주는 거야. 한도 1,000만 원짜리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편성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뭘 구입하건 내 마음이야. 그치? 나는 합격만 하면 돼. 한도가 1,000만 원 총액으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죠. 요것만 잘 활용하시면 돼. 우측에 있는 우리나라의 4대 계획에도 그거거든. 자, 종기계획도 나오고 2번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 나와요. 탑다운식 넘겨서 특징에 자금관리에 분권하죠. 근데 하향적이다. 분권인데 하향적. 응? 분권인데 하향적.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자, 넘겨서 예제 가볼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거의 4월달 시험도 코앞에 다가와 있고 5월, 6월 시험도 금방 다가와요.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걸 다 하는 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독이야, 독. 제가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뭐 한 40만 몇 강 되는 강의를 내가 한 80강으로 늘려있다. 이해가 쉬운 게 아니고 더 어려워. 왜? 그 많다는 거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다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하되 제가 일부러 책을 쓸 때요. 옆에다가 문제를 많이 넣는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이거라도 풀면 그 내용이 얼만큼은 커버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수업 들은 다음에 푸는 예제 당연히 복습하셔야 되고 예제 옆에 있는 기출체크 보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수업 때 안 하고 지나간 거 있잖아요. 있으면 그 문제는 풀어보자. 풀어보면서 본문의 그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왜 답이 안 되는지 왜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그것만큼은 하고 가자.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국가직이야 시간이 정말 촉박해서 뭐 어쩔 수 없다 쳐. 하지만 지방직은 좀 노려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일단 책에 있는 것 중에서 수업 내용 중심으로 가고 문제같이 푼 것들을 복습하고 수업 때 미처 못한 내용들은 먼저 문제를 보고 아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그럼 그 문제를 풀면서 책 참고해서 공부하면 충분하다. 욕심은 문제집을 기출문제를 다 풀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라도 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7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가 디브레인 시스템이에요. 디브레인. 그게 우측에 있는 4번 내용이야.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문제 하나 나잖아. 이걸 다 하기는 좀 그래. 근데 뭐가 나왔지? 좀 보자는 거지. 자, 그것만 보더라도 답은 비슷하게 나오거든. 낼릴 게 없는 주제는요. 내더라도 같은 거네요. 그게 다니까요. 내용이 많으면 여러분 이거 점에 냈지만 또 다른 문제 이거 나올 수가 있고 나올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근데 내용이 없는 것들은 이게 4개의 문제 다인데 그럼 내봤자 이 안에 노는 거 이 안에서 이렇게 놀아봤자. 그러니까 거의 나올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대비하시면 되게 많이 편하지. 공부는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핵심을. 그렇게 하시면 다 된다. 자, 예제. 자, 최근의 예산이 결과지향이고 총액 배분 자율편성이 바로 그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사전에 결정된 한도 이게 그것이 총액이거든. 자율로 편성하는 거죠.
2.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 제도로 상향식 방식인가? 하향식이야, 하향식. 이렇게 답이 나오죠. 중기시각이며 마찬가지 점종주의 관행을 바꿀 때 기하시. 전통적 예산이 점종주의 방식으로 보시면 돼. 점점 점정해서 합리로 바뀌는 중이니까요. 항상 최근의 개혁은 다 점종주의 예산에 대한 극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재무행정이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자, 크게는 세 가지가 나오죠. 자, 행정정보화, 지식행정론, 전자정보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행정정보화하고 전자정보가 비슷해요. 중심은 밑에 있어요. 그리고 지식행정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한 두 가지만 잘 검토하시면 다 커버가 될 정도. 자, 행정정보화는 이렇게 목차가 의의가 나오고 특징이 나오고 미치는 영향이 나올 거고 이거는 필요 없고 역기능인데 중요사항은 역기능이 있다. 이거는 말했듯이 자, 전자정보랑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같이 보시면 되고 이놈만의 특징이 여기에도 관계 있는데 이거는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자, 우리 교재를 봤더니 의의에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가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산업화 사회의 그 다음이 정보화 사회예요.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가 있다면 이렇게. 이때는 생산 방식이 뭐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 여러분, 소품종이라는 의미는 다양성을 좀 무시하는 거예요. 그치? 소품종. 다양성은 없다. 다양성 무시. 다품종은 다양성을 중시한다. 다양성을 중시. 요때 사회에 적합한 구조가 이런 구조야. 관료제 구조. 기억하세요? 피라미드. 이거 뭘까 여러분? 에도크라시. 즉 탈관료제예요. 자,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구조가 탈관료제 구조. 요거 알면은 이게 다 풀려요. 즉, 자, 행정정보화가 미치는 영향이란 계층제가 강화돼, 완화돼? 완화돼. 직무간 경계가 뚜렷해, 모호해져. 텄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 내용이야, 지금. 그래서 의의는 그거 하나 딱 보시면 되고, 우측에 그 나오잖아요. 교재 807페이지에 구조에 미치는 영향 가지고, 구조. 자, 계층이 통합됐어요. 자, 여기 봐요. 이 계층이 지금 분화가 되어 있잖아. 이걸 합친 게 통합이거든. 계층이 납작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납작. 이거 네트워크화돼. 정보화니까. 업무가 합해져. 통폐화. 통폐화. 그 다음에 농도가 줄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중간자하고 지원 인력이 줄게 돼. 왜? 컴퓨터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평적인 작용이 많아져. 이건 수직적 작용이 있지만 수평적 작용이 많아져. 형태가 바뀌는데 형태는 봐요. 이런 관료제 피라미드 구조가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마름모로 바뀐다. 어떤 사람은 종 모양으로 바뀐다. 종. 또 종이에 럭비공 올린다. 또는 옆 피라미드다. 되게 많아요. 형태는 정답이 없어. 근데 특징은 뭐냐면 자, 마름모라는 것은 하위층이 준 거예요. 원래 이런 구조에서 하위층이 줄었다는 얘기거든. 이놈은 중간층이 준 거예요. 중간층이. 결론은 중하층 감소예요. 중하층. 다시 형태는 정답이 없다. 형태는 다양하니까. 그런데 특징상 중하층은 준다. 만약에 지문에 중하층 증가 틀려요. 감소한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중간층이 필요가 없고 단순 업무하는 하위직은 그냥 컴퓨터가 대체하기 때문에 줄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권력은 직권, 분권 다 가능해요. 또 넘겨보시면 업무도 내용이 변화해서 대체로 구조화되고 단순 반복은 전선화돼요. 그리고 사람은 분석 또는 상혈력이 요구되는 업무만 하게 돼요. 자, 관리도 정보를 가진 자한테 새롭게 권한이 또는 권력이 생기게 되고 또 가족 친화적 근무가 생기게 돼. 재택 근무 같은 거 생기게 돼. 또 서비스가 달라져요. 신속해지고 그다음에 밑에 4번 중요하다. 서식은 표준화가 돼. 간수화, 표준화. 서비스는 다양화.
서식이 다양화가 아니고 서식은 표준화, 서비스가 다양화돼요. 등이 특징이다. 우측에 아래 행동도 달라져요. 자율성도 높아져요. 여기 볼게요. 자, 산업화 사회 구조, 관료제. 이놈은 정보사회 탈원료제. 어디가 더 자율성이 많은 구조예요? 자율성이 많아요. 이러면 자율성이 제한돼요.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근로자가 이원화가 돼. 전문가고 임시직하고. 정보와 관련된 아예 전문가, 아예 단순직과 딱 분리가 돼버려요. 이게 더 훨씬 유연한 조직, 유연성, 연성 조직, 경성 조직, 딱딱해. 그렇지? 물질, 산업사회, 물질, 정신. 여러분,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고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보니까 아이디어만 좋으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와. 그렇지? 옛날에는 물질, 지금은 정신을 중시한다. 이렇게. 자, 이 내용도 한때 좀 나오다 지금은 거의 잠잠할 정도예요. 제가 봐도 굳이 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미가 많이 퇴색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가볍게 보시고, 책에 제가 중간중간에 다 OX를 다 배치해놨어요. 그거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감이 금방 와요. 자, 행정정부 책에는요, 이 둘만 보되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2006년, 7년 그 무렵에 마지막 나오고 아예 언급이 안 돼. 대신 얘는 정말 중요해. 책에는 이 둘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기능인데, 첫 번째는, 자, 통제도 쉽고 나이 든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돼. 정보화 능력이 좀 없는 사람들은 소외감 느낀다 뜻이. 첫 번째, 어렵지 않지. 사생활 침해가 되게 많이 돼. 사생활 침해, 정보화 되면서. 우리의 정보가 자꾸 전산으로 퍼뜨리잖아, 누가. 그치? 또는 정보화 되면서 우리의 생활을 누가 다 감시하고 있어. CCTV로. 침해. 자, 책에는 사생활 침해를 많이 한 곳에 주는 불명의 상이 있어요. 그게 빅 브라더 상이다라고 해요. 빅 브라더 상. 나쁜 뜻이야. 나쁜 뜻. 그러니까 공공기관 중 국민의 사생활을 제일 많이 침해한 곳에 주는 상. 빅 브라더 상이라고 해요. 또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관료제의 권력이 더 강화될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찰나를 중시해. 순간을 중시해. 정보란 지금 순간이 제일 가치가 커요. 지나면 터뜨려서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돼. 순간을 중시하게 되고, 범죄. 컴퓨터 범죄 생기잖아. 해킹하고 막 그래. 정보가 되면서. 범죄가 생기고, 왜곡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보의 격차가 심해져. 정보의 불균형. 그러니까 정보에도 부익부 빈익빈 생겨요. 있는 자 없는 자. 정보 격차. 이거를 마타이 효과라고도 하죠. 2번처럼.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마타이 효과라고 해요. 7번은 자, 전자판업직권 또는 전자전제주의인데, 왼쪽에 날개에 설명은 되어 있어요. 뜻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노출돼서 감시가 받음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자, 원형 감옥에서 나온 말인데, 원형 감옥. 감옥이다. 자, 중간에 원형 탑이 있다. 이 탑은 육안으로도 모든 지도자들의 방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방마다 CCTV가 달려있어서 이 안에 있는 감시탑에 있는 모니터에 다 방이 보여. 근데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나는 볼 수가 없고 남은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보고 남들은 보고. 늘 감시받는. 이게 전자판업직권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정보화 되면서 우리는 늘 노출이 됐다는 거지. 노출이. 우리도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우리 하루가 다 찍혀 영상으로. 알죠? TV 아파트 나올 때마다 어디 현관에 1층에 보면 뭐 있어? CCTV. 좀 지나가니까 무슨 또 주차장에도 CCTV. 길에도 CCTV. 학원도 CCTV. 온갖 다 CCTV야. 카페도 CCTV. 다 있어요. 다. 그치? 이걸 찍으면 아마 영화가 될까? 영화? 아주 물론 망하는 영화가 나오겠지만, 그치? 재미는 없지만. 이게 다 정보의 역기능이라 보시면 돼. 자, 예제를 보시면 정보화 사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보화로 경쟁 가속화돼요. 그쵸? 근데 서식과 서비스가 다양해지나? 서식은 표준화. 서비스가 다양화.
3. 뭐 정보 격차, 판업티콘 같은 부정적 측면과 대신 4. 고부가가치 창출 거래비용 감소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거의 다 읽고 푸는 문제가 나온다. 다른 거 말고 읽어서 다 이해로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주제가 지식행정론인데 지식행정. 자, 여러분 이건 단순해요. 문제가 낼 게 많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은 주제는 아니야. 근데 지식은 자 이렇게 데이터가 정보로 바뀌고 정보가 지식으로 되었을 때 하는 말인데 이 정보가 가공이 되고 뭔가 의미가 있을 때 이거를 지식이라고 불러요. 기억하세요? 데이터가 모여있는 게 정보야. 그 정보가 가공이 돼야 돼. 의미가 있어야 이게 지식. 자, 현대사회는 지식이 정말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특히 떨어지게 돼. 지식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활용 못한다? 아깝죠. 그래서 이 이론의 가장 큰 목적은 지식을 공유하는 데 있다. 어떻게 공유하게 할까? 공유의 효과가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공유하되 다시 지식이라는 것이 또 나누면 이렇게 암묵지 그리고 형식지로 또 분류가 돼. 암묵지, 형식지. 자, 용어만 잘 보면 돼. 암묵지란 묵시적인 지식이고요.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고 몸에 배있는 내가 경험을 해서 내 몸으로 배운 약간 주관적인 지식이에요. 주관적 지식. 주관지. 감각 같은 거예요. 감각. 나만의 뭔가 있어요. 형식지는 언어로 배운 거고 언어로 습득을 한 거라서 전수도 쉬워요. 여러분 내 몸에 배어있는 감각, 주관적인 지식이에요. 개인적인 지식을 남한테 전수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치? 어려워. 근데 여러분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런 사례가 나와. 나만의 노하우. 뭐 자전거 타기. 여러분 자전거 타는 법을 내가 내 동생이나 내 아들한테 전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내 몸은 알거든, 감각을. 근데 얘는 모르잖아요. 자, 외발 자전거를 탄다라고 상상해봐. 외발 자전거. 자, 나는 잘 타는데 이거를 내가 전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참 거시기 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타봐. 자꾸 은유를 하게 돼, 은유. 이러면 매뉴얼 같은 거지. 보고서. 자, 핸드폰 딱 보는데, 자, 버튼 이거는 무슨 기능? 글로 배우는데. 형식지. 전수도 쉬워. 감각은 어려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암묵지, 형식지. 그리고 지식행정이나 관리의 더 내용들은 뭐냐면 지식을 공유하자는 거지만 그때 그 지식도 암묵지야. 생각하세요? 암묵지인 개인적인 지식을 혼자 썩히면 아깝잖아. 그래서 그 지식을 공유해서 좀 가치를 크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암묵지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자 이거야. 혼자만 알지 말고 공유하자는 거야. 이게 지식관리의 가장 큰 목적이다 보시면 돼. 그래서 효과를 보자면 자, 기존의 관리는 공유했어 안 했어요? 공유를 안 했어요. 이 지식관리는 공유를 하자는 거거든. 이런 차이야. 자, 누군가가 지식을 창출해서 개발한 게 있다면 그걸 공유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봐요. 우리 조직에 선배님이 있었는데 30년간을 근무하다가 퇴직했어. 얘라는 이 선배가. 근데 분명히 이분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걔만의 노하우, 걔만의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가. 암묵지. 근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해서 밑에 그 후배들이 공유를 못한 경우. 이놈은 공유했어요. 선배들이 떠나면서 이 암묵지를 잘 관리해서 남은 후배가 공유했어요. 그때 차이점이에요. 좀 감이 안 나요? 내 선배님들이 갖고 있던 개인적인 지식을, 주관적 지식을 우리한테 전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 자, 100% 다 풀려요. 100% 봐요. 기존은 공유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기량과 경험이 그냥 소모되고 말아. 일과성으로. 그분 떠나면 끝인 거야. 근데 공유하잖아. 자질이 더 향상이 돼.
지식이 분절화되고 파편화됐지만 공유하기 때문에 가치가 더 커져요. 그렇죠? 같이 이용하니까 가치가 더 커지지 당연히. 그리고 개인 것에 불과하고 말았어요. 공동재산인데 공유하기 때문에. 상상해봐. 공유한다. 공유한다. 중복어려. 좋은 뜻은 아니야. 있는 걸 쓰고 또 쓰고 또 써. 왜? 새롭게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자꾸 가치가 재생산되기 때문에 능력도 커지게 돼. 그리고 계층 조직에서 바람직한. 그러면 학습 조직에서 앞에 했던 거 저것도 에도크라시 일종이었어요. 자, 학습 조직도 구성원 모두가 지식 창출의 주체가 되고 누구든지 지식을 창출한 게 있다면 모두가 공유하는데 능숙한 조직. 이게 학습 조직이니까 기반이 되는 거죠. 굳이 암기할 사항이 있나요? 전혀 없죠. 이렇게 한마디 암묵지를 공유한다면 효과는 다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는 일단 814페이지에 의의가 나와 있고요. 의의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815페이지 저 위에 암묵지, 형식지 사례가 나오고 비교가 나오고 한번 해볼게요. 우측에 자 815페이지에 기출문제가 있죠. 날개 쪽에 1번 암묵지만 골라보시오. 1번 기억에 업무의 매뉴얼은 암묵지다 형식지다. 형식지 매뉴얼. 그 다음에 조직의 경험은 암묵지. 숙련된 기능 암묵지. 개인적인 노하우 암묵지. 프로그램 형식지. 보고서 형식지. 글로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치? 이렇게.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해놔야 다른 게 나오더라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책에 있는 우리 본문에 교재 나와 있는 암묵지의 이해, 형식지의 이해를 다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 없는 거고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면 읽으면 그렇구나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자, 비교가 나오죠. 자, 기존의 관리는 공유를 안 한 상태고 지식관리는 공유했다면 상태예요. 또 비교되어 있지. 그래서 왼쪽에 날개에 보면 2번 기출문제가 있죠. 다음 중 지식행정관리의 효과로 옳지 않은 거. 1번 자 지식관리는 어떻게 한다고? 공유하자고. 공유. 그러니까 자질이 향상이 돼. 2번도 공유하기 때문에 가치가 확대, 재생산되고. 4번, 3번도 맞지. 근데 개인 사유가 아니잖아. 공동재산하지. 개인이 그냥 쓰고 마는 것은 옛날 거야. 일관성 소모할 때. 공유한다는 것은 공동재산이야.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자, 예제 2도 쉽고, 우측에, 자, 8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옆에 기출문제가 또 있죠. 지방고급도 그런 식이야. 지식관리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공유, 그래서 가치 향상, 공동재산, 계층 조직 기반은 아니잖아. 답이고. 자질 향상대 왜? 공유하니까. 어떤 야구팀에 구단에 아주 유명한 국보급 뭐 타자나 투수가 있다면 이건 암묵지거든. 개인만의 뭔가 몸으로 알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스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가 잘 돼서 밑에 후배들이 계속 이어와서 이거를 배웠다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괴물이 됐겠지. 괴물이. 그치? 공유기 때문에 내 것에다가 선배거를 더해서 더 확대. 또 이거를 내 후배한테 전수 확대돼. 이렇게 될 거지. 근데 쉽지 않다는 거지. 몸으로 배 있는 거고 전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거의 다 의미를 알면 다 유추가 되는 사항들이지 굳이 예쓰고 막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다 풀리게 돼 있다. 됐죠? 자,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